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요즘같이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우리나라와 기축통화의 본원 미국과 600억 달러라는 큰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다면 그만큼 든든한 것도 없겠지요. 역시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도 잡음은 많겠지만 어려울 땐 역시 미국인가요? 그런데 이 통화 스와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일본에게 뒤통수를 아주 톡톡히, 아니 아주 거세게 맞아 실신할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여름 동남아시아에서 불어닥친 통화위기는 그해 가을 한국도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1997년 10월 27일 월요일 뉴욕에 나와있는 한국 시중은행 지점들은 하루종일 북새통을 치렀는데 월가에서는 다음이 한국이다라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 시중은행과 기업에 빌려준 단기자금을 일제히 회수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후 열흘 동안 외국은행들은 한국에 대출한 단기자금 수백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마 세계 역사에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제력을 합친 규모였고 당시에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한머니의 공격에 의해 무너졌지만 한국 경제는 선진국 은행들의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대탈주에 의해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국제금융연구소 선진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1997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아시아를 빠져나간 자금은 1000억 달러였는데 한국을 빠져나간 자금은 이의 절반인 500억 달러나 됐으니 말 다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1997년 11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자금은 일본 엔화차관이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결코 이웃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사의 국가신인도 담당은 1997년 9월에서 11월 한국을 빠져나간 일본 자금이 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한국 정부가 원화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부채 지불 부담이 커져 지불 불능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과 말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일본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 몰려들었다가 위기의 상황에 가장 먼저 위기를 더 크게 만들며 빠져나갔습니다. 원화 환율은 2000대까지 치솟았고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IMF에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빌린 돈은 총 195억 달러, 그 돈을 대가로 IMF가 요구한 것들은 혹독했습니다. 은행들은 통폐합됐고 많은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했고 망가지는 가정들도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MF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들의 희생과 재기의 의지를 모아 IMF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에 채무 전액을 조기에 갚고 구제금융을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당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6위의 수출, 외환보유고 역시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의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건전성 역시 97년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해서 초래했던 IMF의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얼마 전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일 통화 수합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과 체결하면 한국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통화 수합 협상은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한국과는 통화 수합 따위도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통화 수합을 종료할 때 일본 측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표현합니다. 아소다로의 발언 배경을 보면 일본의 충고라는 게 순수한 게 아니고 통화 수합을 빌미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든 더 가져가 보려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 수합을 할 때 보통 기축통화에 가까운 나라에 10% 정도의 우위를 인정해주는데 일본은 협상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과 통화 수합을 하지 않으면 취약한 한국은 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고사를 지내듯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것은 이런 선동을 어느 골방 우익도 아니고 일국의 메이저 언론에서 사실인 양 저속한 표현으로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과 수합 체결 이전에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이고 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캐나다와 무제한 무기한 수합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안 좋은 일본의 경제 수준에서 일본 엔화와의 통화 수합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미국 달러와의 무제한 수합 계약 때문인 것이지 일본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5개의 눈인 캐나다 역시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이고 우리는 캐나다와 무제한, 무기한이니 이미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한국인데 끝났으니까 이제 니들 큰일 난다. 그때는 미국도 일본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를 했는데요. 일본은 애초부터 필요 없었고요.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했답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수합을 맺고 있으며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스위스 100억 프랑, 달러 기준 106억, 중국 3,600억 위안, 달러 기준 560억 달러, 호주 100억 호주 달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한 384억 달러,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체결되어 있고 그 규모 또한 충분히 큰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축통화의 본원,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수합 계약금 체결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이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체결해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외환시장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불어닥치던 2008년 10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을 때 환율은 사상 최대폭인 달러당 177원이 내렸고 주식 가격 역시 사상 최대폭인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위기에서 어려웠던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 수합 체결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7%, 9% 넘게 급등했습니다. 환율 역시 39원 내린 1246원으로 한결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미국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과 2007, 8년 수합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와 브라질,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과는 각 600억 달러, 덴마크와 뉴질랜드, 노르웨이와는 절반의 한도인 300억의 수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체결국 이외에는 수합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간 것과 최근 한국의 모범적 국제 대응이 영향을 미쳐 600억 달러 체결 그룹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혈액인 달러를 아무 통화와 바꿔주지 않는다. 지역 맹주 통화, 동맹의 통화만 바꿔준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필요도 있었겠지만 불안할 때 미국의 도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 일본은 동일본 지진 이후 국가 부흥을 위해 치르려던 올림픽도 망가지고 거기에 쏟아부은 엄청난 돈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 사태에 대한 은폐로 일관하는 태도로 많은 해외 언론과 국가들에게서 의혹을 사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도의 길을 거두며 그동안 쌓아둔 실력을 테스트 속도, 엄청난 양,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계 선진국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부정확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하던 일본은 독일이 한국을 따라 도입하자 그건 훌륭하다고 하더니 후생성 투입까지 동원해서 어떤 나라는 의사가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자국인들에게까지 비웃음을 사자 하루도 안 되어서 후생상은 입장을 번복하고 병원 외부에서의 테스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우체이타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9일 나고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1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의료진도 장갑을 새로 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장점이 있다. 차에 탑승한 채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검사 대상자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트집 잡다가 몰래 따라하는 건 또 뭔가요? 또 한편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도 완전한 형태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전한 형태라는 의미가 올해 7월 예정대로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 2년 연기를 통해 내년과 동일한 형태의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는 누가 봐도 뻔할 텐데 또 일본 특유의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마치 한국과 중국이 지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한국이 어려울 때 자기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던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가장 먼저 외화를 빼내서 한국을 IMF와 같은 위기로 몰아넣었던 일본, 이제는 세계적 위기에서 역시 일본은 또 진실을 외면하고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국에까지 피해를 주는 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그러지. 또 한국 드라이브 스루는 조롱하면서도 뒤에서는 그걸 또 따라하고 전 세계가 올림픽 안전성을 문제 삼을 때 한국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화를 내더니 또 이제는 완전한 올림픽을 위해 협조한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어려울 때 뒤통수 쳐서 더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일본이 또다시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로 갱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치와 행정의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상당히 과격한 보도도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세계 국가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237.54%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237.54%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2위를 확인해보면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비율 세계 2위가 경제공황 상태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국가 경제가 마비된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도 국가부채 비율에서 214.45%에 불과해 일본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2개의 국가만 국가부채 비율에서 20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던 미국도 106.7%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40.54%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만약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 대부분 허리띠를 졸라매어 어떻게든 부채를 갚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일본은 여러 전문가들이 일본의 국가부채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가부채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국가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재무부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114조 5,400억 엔에 달해 사상 최대를 또다시 갱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일경 2,794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당 약 901만원의 빚이 있으며 원화로 1억이 넘는 금액이죠. 이는 2018년에 비해 11조 1,856억 엔, 원화로 128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가자산이 많아서 일본의 부채는 많아도 괜찮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어서 얼마나 자산이 많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재무성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국가자산은 675조 엔입니다. 일본의 자산 내용을 확인해 보면 675조 엔 중에 유형 고정자산은 184조 엔으로 이것은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만든 도로나 댐 등이 주된 자산입니다. 일본은 유형 고정자산 이외에 491조엔은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채무를 갚기 위해 가용한 자산은 491조엔에 불과해 일본의 가용 국가자산보다 국가채무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말에는 일본의 채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으로는 일본이 지난 몇 년간 국가 총력을 다해 준비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어 그에 대한 유지비와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도쿄올림픽이 취소까지 된다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C19 사태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허공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본의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또한 일본이 핵심 산업으로 추진했던 관광산업 역시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라 도쿄올림픽 특수를 잔뜩 기대했던 일본인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베는 2020년에 해외 관광객 4천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접은 지 오래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하늘길은 사실상 장기 휴업에 들어갔고 만약 C19 사태가 회복된다고 해도 일본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처리 방식이 세계에 보도되면서 관광객들이 앞으로도 일본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 역시 C19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연구센터 민간 이코노미스트가 예측한 집계에 따르면 예측치를 연율로 환산했을 때 2020년 1분기는 마이너스 4.6%, 2분기는 마이너스 11.08%로 뚝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2년이 지난 2022년 1분기가 돼서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상황이 일본보다 좋지 않지만 미국의 경제는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는
V자형 회복 가능성은 낮아 일본의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힘을 쓰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일본 언론마저 아베를 지목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일본의 JB 프레스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통치 능력이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 C19 사태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JB 프레스에 따르면 C19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소통성이 필요한데 일본에게는 전혀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그러한 점을 지적하며 아베의 장기 집권의 폐해인지 정책 결정 과정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아베노 마스크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현재 일본은 국회나 당이라는 기구는 존재 의의가 사라졌다며 아베는 대통령적 총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내각제라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라고 해서 아베처럼 불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죠. 일본이 정말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것이죠. 굳이 다른 국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한국은 대통령제인데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C19 사태를 통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보가 투명하다는 극찬을 받고 있죠. JB 프레스는 아베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연이어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직도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방호복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현재 병상 수와 수용시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료 종사자가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인데 기초부터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병원 내 감염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전선에서 C19와 싸워야 하는 병원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일본 당국과 후생노동성, 도쿄, 그리고 일본 의사회까지 전부 책임이 있다며 그들을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C19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기초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테스트를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일본의 현 감염 상태를 알아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검사를 확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보건소의 업무가 과다할 수 있다. 둘째,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서이다. 셋째, 지방위생연구소에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넷째,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다섯째, 의료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계약이 필요해서이다. 여섯째, 민간 검사기관에 운송장비 부족이다. 이렇게 불가능한 이유를 늘어놓자 JB 프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 회의는 비평가 집단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이다.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신속하게 제안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6가지 이유를 들어 테스트를 증가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 비판했습니다. 백신 개발까지 최소 1년 반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일본은 지금도 현금을 주로 쓰며 아날로그 방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C19로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본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일본에선 휴업 보고서 청구만 해도 절차가 복잡해 제출해야 할 서류만 산더미처럼 쌓여 청구서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본 관청에서는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속하고 간결하게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도 의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일본의 방식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처럼 디지털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골판지 칸막이로 접촉을 줄이는 기가 막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21세기에 이렇게 위화감이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JB 프레스에서도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럴 때 일본의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러한 일본 정치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즉 일본 정계는 너무 매력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C19 종식 이후 일본은 정치와 행정의 대청소가 필요하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십 년간 쌓인 일본의 아날로그가 갑자기 디지털화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일본은 쉽게 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C19 사태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손으로 쓴 보고서를 직인을 찍은 후에 후생 노동성에 팩스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될 뿐만 아니라 통계를 낼 때도 훨씬 수월하죠. 만약 일일이 손으로 작성한다면 도대체 언제 모든 정보를 취합할까요? 일본의 후생 노동성도 이제야 부랴부랴 5월 10일부터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며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현실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일본의 상황을 보면 현재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C19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아날로그 방식은 그야말로 일본에 치명타를 안겨주었죠. 과연 일본이 백기투항하며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앞으로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이상 가치방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